자, 이제 공업 입지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업 입지론과 관련해서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최소 비용 이론을 이야기한 학자는 베버의 베버.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관련해서는 베버는 수송비가 다른 말로 운송비 혹은 교통비입니다. 노동비는 인건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금. 그리고 집적이익은 지난 시간에 뭐가 집적이익이라고 그랬죠? 같이 모여 있으면 유리한 거. 모이면 유리한 걸 집적이익이라고 그랬죠. 집적이익을 고려해서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서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이론. 이것이 바로 최소비용 이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최소비용 이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최소비용 이론이 의미하는 바가 최소 생산비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산업 입지, 그중에서 공장 입지라고 합시다. 공장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에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수송비가 다른 말로 운송비고 교통비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위치 개념을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다가 위치 개념을 접목을 해서 그때 위치는 거리 개념에 따른 위치로서 수송비 개념입니다. 이 수송비 개념이 등장하면서 최초로 입지 이론이 만들어지게 됐죠. 위치지대설이라고 부르는 학자 누구였죠? 튀넨의 위치지대설에서 이 수송비 개념이 만들어진 이래로 모든 입지 이론에서 수송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 요게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노동비는 임금, 다른 말로 인건비. 그 다음에 집적이익은 모여 있으면 유리한 것. 그러니까 경동시장의 한약방들이 모여 있으면 유리하죠. 그것을 우리는 집적이익 이렇게 말합니다. 집적이익 혹은 집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여 있으면 유리한 것. 그래서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이렇게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고려해서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서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이론. 이것이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인데요. 베버가 제일 이 중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역시 수송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송비. 그럼 이제 공장의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을 때 수송비가 최대인 곳일까요? 최소인 곳일까요? 최소인 곳. 그 다음에 노동비, 인건비가 최대인 곳, 최소인 곳. 최소인 곳. 집적이익은 최대인 곳.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고려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것이 베버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수송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거리와 무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무거울수록 수송비는 많이 든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사 같은 거 할 때 뭐 피아노 같은 거 옮기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시죠?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엄청 무거운 금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 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수송비는 거리와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버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원료를 가지고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데요. 원료가 나는 곳을 원료산지라고 말해요. 원료가 나는 곳 원료산지. 그리고 원료 갖고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은 어디서 파냐면 시장에서 팔아요. 근데 원료가 나는 곳과 시장 사이의 거리가 100km쯤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원료로 나르든 제품으로 나르든 실어 날라야 돼요. 실어 나를 때 원료가 나는 곳에서부터 시장까지의 거리가 100km인데 이 100km를 원료로 실어 나를 거냐 제품으로 실어 나를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료로 수송을 할 때 수송비하고 제품으로 수송할 때 수송비가 이렇다고 합시다. 그럼 원료의 수송비는 100원이고 제품의 수송비는 90원이라면 뭐로 수송을 해야 될까요? 네, 이 경우는 제품으로 수송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장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둘 중에서? 원료산지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공장이 이렇게 있어야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이렇게 실어 나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이런다면 원료의 수송비가 90원이고 제품의 수송비가 100원이면 뭐로 실어 날라야 될까요? 원료로 실어 날라야 돼. 그러면 원료로 실어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어 오기 위해서는 공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장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료로 실어와서 여기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경우에 여기에 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실어가면 수송비가 많이 드는 원료는 거의 실어 나르지 않고 거의 제품으로 실어 나르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 그 말이에요. 공장이 여기에 있으면 수송비가 많이 드는 제품은 실어 나를 일이 많지 않아요. 소비자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데 원료는 상당 정도 비용이 적게 드니까 원료로 실어오면 되겠죠.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말을 바꿔서 여기서는 원료의 수송비와 제품의 수송비 중에서 원료의 수송비가 크다. 그 말은 어느 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원료가 무겁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공장이 여기에 있으면 무거운 원료를 적게 실어 나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품으로 실어갈 수 있겠죠. 공장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제품이 무겁죠. 그러니까 무거운 제품의 경우는 소비자 근처에 있으니까 많이 실어 나를 일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료를 실어 나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이해를 한 상태로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게 있거든. 그때 그 순간은 이해가 됐는데 되게 압박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볼 때 그게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정리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교했을 때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쪽에 입지하는 것처럼 그래야 적게 나는 거 수송비가 적게 드는 걸 실어 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쪽에 입지. 원료 수송비가 많이 나가니까 원료 산지에 입지. 제품의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시장 가까이 입지. 그 말은 무거운 쪽에 입지한다고 이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원료가 무거우니 원료 산지에 입지한다. 그래야 무거운 쪽에 입지해야 무거운 걸 적게 실어 나를 테니까. 따라서 제품이 무거우니 시장 가까이 입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쪽에 원료가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쪽에 또는 무거운 쪽에 입지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산지에 입지한다.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 가까이 입지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암기하실 때 원료와 제품 중 수송비가 많은 쪽, 무거운 쪽에 입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와 암기의 경우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어떤 걸 암기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근데 이해 없이 암기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9월 달에 제가 마지막 문제 푸는데 이해 없이 암기한 분들은 왜 무거운 쪽에 입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가벼운 쪽에 입지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고 있다고. 중간은 다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리 막판에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적기보다는 이런 내용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여기에 입지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데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 불러요. 공장이 여기에 입지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데 시장 지향형 산업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베버의 이야기를 원료 지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베버는 원료 지수란 걸 만들었는데 원료 지수는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 원료 중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딱 보자마자 원료 지수는 뭐분의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보자마자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확 안 들어오는 까닭은 내가 분수 읽는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수 읽는 법을 또 이야기해요. 지금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근데 9월 달에도 분수 읽는 법을 모르는 분이 있어.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데. 분수 읽는 법. 제가 말씀드리기를 A에 대한 B의 비율이나 A 대비 B의 비율이 있을 때 대안이나 대비가 나오면 분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읽을 때 우리나라에 읽는 방법과 미국에 읽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나라 읽는 방법은 이렇게 대안 대비 앞쪽에 있는 게 분모다. 그러니까 분모를 먼저 읽어요. 우리는. 영어로는 분자를 먼저 읽는데. 그리고 여기에 B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분의 B인데 원료지수에 의하면 제품 중량에 대한 국제원료 중량이니까 이게 뭐예요? 분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분모에는 뭐를 쓰자? 여기 이렇게 제품 중량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는 국지원료 중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원료가 있는데 국지원료라는 게 있고 보편원료라는 게 있어요. 국지원료는 뭐냐? 어느 특정 장소에 나는 원료를 국지원료, 다른 말로 편제원료라 그래요.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물 같은 거를 보편원료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원료라고 부르면 전부 국지원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요.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숫자가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래서 분수로 돼 있는 것은 분자와 분모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주로 1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수로 돼 있는 개념에서 분자와 분모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분자가 크냐 분모가 크냐 같으냐는 1과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분수로 돼 있는 개념들이 1과 비교하는 게 되게 많아요. 1보다 큰 게 있고 1보다 작은 게 있고 1보다 크면 어떻고 1보다 작으면 어떻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건 1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1보다 크다는 말은 뭐가 무겁다는 뜻? 네, 원료가 무겁다는 뜻. 그럼 무슨 지향형이랬죠? 원료 지향형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 그러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이 무겁지. 그럼 무슨 지향형이 되죠? 시장 지향형 산업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지 않는 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 무슨 지향형이죠? 그럼 제품 지향형이요. 그런다고? 연습을 하시라고요. 자, 둘이 똑같으면 뭐죠? 1은 뭐다? 아무데나 입지해도 된다. 그걸 자유입지형 또는 자유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원료지향형, 시장지향형, 자유지향형 입지 아무데나 입지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원료주수는 1과 비교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원료지향형 입지와 시장지향형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뭘 가지고 뭐를 만든다 그랬죠? 원료 갖고 제품 만드는 거예요. 제품 갖고 원료 만드는 거예요. 원료 갖고 제품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근데 원료 갖고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과정 속에서 무게가 가벼워지는 산업이 있어요. 이렇게.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예냐? 재련이나 시멘트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중량 감소 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중량 감소 산업은 시멘트, 재련 같이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면서 오히려 가벼워지는 산업. 그렇다면 비교할 때 원료와 제품 중에 뭐가 무겁다는 얘기?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보다 크단 말은 원료가 제품보다 무겁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원료 지향형.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원료 쪽의 부패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양모선호를 타고 참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참치를 잡아서 배에 보관해서 돌아오는데 부산까지 돌아오는데 한까지 돌아오는데 20일 걸렸어요. 그래서 내려서 창고에 10일 보관했다가 트럭에 싣고 이제 소비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열어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어때? 잡자마자 뭐 해야 돼? 냉동시켜야 돼요. 그건 원료 산지에서 해야 돼. 냉동공업이나 아니면 통조림 같은 경우는 원료 산지에 있는 게 좋아요. 원료 쪽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니까. 그래서 원료 쪽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산업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된다. 감 잡으셨죠? 외우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요. 이런 걸 적고 막 외우려고 공부하지 마요.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할 게 너무 많아. 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안 중요한 걸 써.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무조건 쓰려고 그래. 무조건 쓰려고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개도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런 말을 해요. 잘 봐봐요. 뭘 말하는 건지. 잊어버린 건 또 할 거잖아요. 또 할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 때까지. 이번만 하고 시험 볼 거예요? 기초과정만 하고? 국지원료, 편제원료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그러면 당연히 그 근처에 가서 있어야겠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편제원료, 국지원료만 쓰는 산업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지향형 보실래요? 이쪽으로 가면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산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청량음료, 맥주 이런 것들은 중량 증가 산업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소주는 안 되냐고 그래서 소주도 들어가요. 그래서 청량음료, 맥주, 소주 이런 것들은 중량 증가 산업이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입지한다? 시장 가까이 입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싫고 트럭에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아요. 이런 걸 트럭에 싣고 고속도로를 쫙 한동안 달려버리면 엄청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서 만들어서 서울에 팔면 안 돼요. 서울에서 팔 건 서울에서 만들고 부산에 팔 거는 부산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같은 맥주라도 맥주 맛이 다르다고 막 그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우리처럼 두는 사람들은 다 맥주인데. 그다음에 제품의 수송비가 원료의 수송비보다 큰 산업. 제품의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보다 큰 산업은 시장 지향형. 제품 무거우니까 따라서 제품이 무거운 건 시장 지향형. 제품 쪽에서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완제품이 빨리 부패가 되는 것들은 소비자 근처에서 팔아야 돼.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또는 뭐 두부라든가 대체로 신선식품들, 그래서 소비자 근처에서 팔아야 되는 것들은 시장 지향형인 거예요.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형이 되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 주관식으로 원료 지향형이 뭐냐, 뭔지 다 써라. 그러면 이렇게 다 써놓고 외우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내용을 보고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외우지 말라는 거지. 그다음 자유입지형 산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 수송비가 입지 선정에서 거의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수송비가 입지 선정에 거의 작용하지 않는 고도의 대규모 기술 지배학적인 산업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전자, 얘네들은 입지가 안 중요해요. 입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입지해도 돼요. 저렴한 곳에. 중간 지향형은 제품이나 원료의 수송선이 바뀌는 지점을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입지하면 운송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장 입지로서 유리해요. 예를 들어 보면 제철, 정유, 합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외국에서 인도네시아래요. 원목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로 원목을 수입해서 그거를 트럭에 싣고 달리는 거지, 시장까지. 그래서 여기서 합판을 만들어. 합판값이 무진장 비싸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목을 여기서 실어 오면 공장이 어디에 있는 게 좋다?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여기가 뭔데? 이적 지점, 다른 말로 적환 지점이에요. 뭐 하는 곳인데?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 이 교통수단이 바뀌는,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에 공장이 입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원료 산지와 시장 사이 중간 어느 지점에 입지한다는 의미에서 중간 지향형 또는 적환 지점 지향형 혹은 이적 지점 지향형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내 어디 산속에서 산업용 기차로 왔고 거기서부터 트럭으로 다시 가야 된다면 바로 그 역 근처 가까이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요. 직접 지향형 산업의 경우는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 수송비 비중이 적어요. 기술 연관성이 높아요.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모여 있으면 기술이나 정보나 시설이나 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모여 있으면 유리한 거예요.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으면 유리하죠. 기계공업, 자동차공업, 석유화학 이런 것들인데요. 자동차는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됩니까? 그럴 때 얘는 보통 현대자동차 같은 완성차를 말하는 거고, 얘는 부품 산업을 주로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그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하죠. 노동지향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의류산업이나 신발 같은 것들, 의류산업, 신발 같은 경우는 미숙련 공도를 임금이 싼 그런 곳에 많이 있어요. 저임금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동지향형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의 수준까지 그대로 다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레이슈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레이슈라는 사람은 배보의 이론을 비판합니다. 배보의 이론이 너무 생산비에만 치우쳐 있다. 기업이 무슨 비용만 따지냐? 이윤도 따져야지.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레이슈는 배보의 입지론이 너무 생산비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이윤을 많이 내려면 시장이 넓은 곳,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잘 팔려서 매출도 늘고 결과적으로 이윤도 늘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이 뢰슈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뢰슈의 최대 수요 이론은 그냥 이것만 나가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근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로 다 배버의 이론만 나왔거든요. 근래에 들어서 뢰슈의 이론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버의 이론은 무슨 비용이었죠? 최소비용 이론. 뢰슈의 이론은 최대수요 이론. 뢰슈는 수요 공급에서 비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공급측 이론이고, 배버는 뢰슈는 수요측 이론이고, 배버는 비용을 이야기한 공급측 이론이고, 뢰슈는 수요를 이야기한 수요측 이론이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뜻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저런 용어가 생소하니까 다시 뢰슈의 최대 수요 이론 이런 말이 생소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해보는 겁니다. 뢰슈의 최대 수요 이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학자들 이름과 연관시키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실 때까지. 아셨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다 외워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 외울 게 너무 많은 게 상상도 못할 만큼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부동산 학교는 외울 거 2,500개를 알려드리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한 50개 외우면 될까 하고 생각했더니 외울 게 너무 많으면 그건 다 외우지 말란 말이죠. 원리를 이해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우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접근이 좀 더 용이하다. 그러나 어떤 건 외워야 되냐면 나의 자신감을 뒷받침할 것들은 나중에 지나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떤 걸 외워두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암기 과목은 많이 외워두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 그다음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정책론으로 건너갈까요? 여러분 부동산 정책론은 지난 10년 동안 11.8%, 11.8%면 보통 4문제 내지 5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4문제 내지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학 개론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연히 부동산학 개론인데 거기에 공법 문제가 하나 탁 나오고 세법 문제가 하나 탁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공법 문제, 누가 봐도 세법 문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하실 때 1차와 2차를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시너지도 있고 유리한 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법 문제가 개론에 나왔다, 세법 문제가 개론에 나왔다 할 때 그 문제가 어려우냐? 아니, 공법에서는 진짜 기출 문제, 세법에서 진짜 기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딱 나와.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거저먹기요. 그런 걸 부동산 정책에서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점을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2차 하지 않고 1차만 해요. 그럼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 문제이기 때문에 방안이 없어. 개론에서 공법을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론에서 세법을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목이 다른데 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리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나마 공법 하나, 세법 하나 딱 2개면 괜찮은데 공법 3개, 개론에 세법 하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타격이 띵용이야 완전히. 그런 경우가 들어 있었다니까 옛날에는. 이거 뭐 하는 거야? 개론에 왜 공법을 3개나 내? 왜 세법을 또 내?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꼭 그런 점도 감안은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테마.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테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책이란 말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은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뭐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내지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는 공적인 노력, 즉 공익 추구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 정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사람에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친구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가 친구 문제라 붙여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형제인데 문제가 생겼어. 형제 문제라고 붙여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문제가 생겼어. 부부 문제라고 붙여요. 부동산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부동산 문제라고 해요.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겠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 과정을 싸잡아서 부동산 정책이라 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인 노력 과정, 그걸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가운데서 집값이 너무 높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부동산 정책이에요.
또 시중에 존재하는 주택은 있지만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주택을 못 산다. 그래서 집이 없다. 이것도 부동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 과정을 싸잡아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정책.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의 기능을 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치적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 기능이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 경제적 기능이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개입했다. 그것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개입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럼 시장이 잘하는 기능이 뭔데? 자원배분 기능. 자원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재화가 필요한 곳에 보내지거나 생산요소,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가 어떤 생산 쪽에 보내지는 거, 어떤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생산 요소 등이 필요한 곳에 보내지는 게 바로 자원배분이라 그랬고 시장은 이 자원배분 기능을 잘하는데 가끔 못해요. 그걸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해놓고 빠져나오는 거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지만 요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시험에 요게 잘 나와요. 그럼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저걸 시장의 실패라고도 하고 그냥 시장 실패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시장 실패 혹은 시장의 실패라는 뜻이 뭐냐면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실패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 혹은 시장 실패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오작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장의 오작동을 시장의 실패다. 그럼 어떤 이유로 인해 시장이 오작동을 하느냐? 원인은 되게 많아요. 원인이 만약에 15개가 있다고 친다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최소 15개가 있다면 15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게 학문이지만 그중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5개라면 우리는 5개만 하면 돼. 학문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는 5개를 이야기할 텐데 그중에 하나의 용어가 좀 어려워서 기초과정에서는 4개를 얘기해요. 첫 번째, 불안정 경쟁, 독과점 기업의 존재는 시장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요. 여러분, 담배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에 담배를 공급하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KTNG. 혼자 공급하니까 이렇게 공급자가 하나일 때 뭐라고요? 독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요. 가전제품을 생각해 보자고요. TV, 냉장고, 세탁기. 우리나라 제품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우리 집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를 생각하시면 주로 어느 회사냐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70%가 삼성이나 LG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들은 시장을 지배할 때 7, 80%의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거죠. 기업 2개가. 또 통신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신사 하면 딱 떠오르는 통신사가 SK, KT, LG 플러스 이게 메이저급이고 나머지 알뜰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경우가 시장을 거의 대부분 지배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과점이라 그래요. 둘 이상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의 거의 60% 이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걸 과점이라 그런단 말이죠. 싸잡아서 독과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독과점 기업들의 특징은 뭐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러니까 KTNG가 가격을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 삼성이나 LG가 가격을 올라가면 올리면 올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겠지. 기업의 수입이 극대화되도록. 그래서 이 독과점 기업의 존재는 시장 논리가 예를 들어서 적정 수준이 10개인데 그 적정 수준 10개만큼 공급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급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줄였다. 그랬더니 10개가 필요한데 8개밖에 나오지 않더라. 2개만큼 부족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외부 효과의 존재는 좀 중요해서 별도로 빼서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장 실패예요. 세 번째, 공공재의 존재도 시장 실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부연 설명할 거고요.
네 번째, 정보의 불안전 및 비대칭성. 여러분, 정보의 불안전함 내지는 비대칭성. 비대칭성이 뭐냐면 누구는 정보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이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좌우대칭이 아니잖아.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요. 이런 걸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는 주식에 관한 정보든 어느 지역의 개발에 관한 정보든 누구는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거든. 심지어는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버는 거지. 우리 현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간의 그 적용들의 법이라는 게 이게 현실과 괴리되는 게 있어요. 법이 따라가는 게 더 늦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간혹가다 범죄에 관해서 처벌하는 법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 동떨어지는 거예요. 판사님들은 그 현행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주의를 주고 말지? 현행 법이 그렇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진짜 많은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거기서 뭐 개발해서 챙겼대. 아, 좋아. 그 뭐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동안 죽어라고도 몇 천만 원 버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2억 벌었다,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도 이해하겠어. 20억 벌었다도 좋아. 어우, 너무 부러워. 그런데 어떻게 500억 벌었다 그럴 수 있냐 이거야. 그 사람 돈 넣은 거 5억 넣고 500억 벌었다.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열받아 버리는 거지. 조사를 했어.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현행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대. 그래서 다음에 이제 법을 고치기로 했대. 근데 이 사람은 법을 고치기 전까지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서의 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러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정보 구입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두 개로 모으고 수건으로 가린 상태로 TV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걸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외부 효과로 가야 될 텐데 가기 전에 공공재 좀 들려가자고요. 자,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공공재라고 하는 것과 대응되는 게 민간재예요. 민간재를 다른 말로 사적재고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재화는 다 민간재. 시장에서 사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민간재. 삼성이나 LG가 공급하는 것도 다 민간재. 우리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민간재. 그럼 어떤 게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부분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싸잡아서 공공재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국방, 경찰, 치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경찰, 소방, 의무교육. 자, 그 밖에 우리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는 산림이나 이름난 명승지도 공공재 성격을 지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공재인데 이런 공공재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적재는 이렇습니다. 사적재는 어떤 사람이 자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갔는데 편의점에 만약 도시락이라고 해봅시다. 편의점의 도시락이 예를 들어서 오늘 20개가 딱 할당이 된 거야. 이 편의점에. 먼저 온 사람이 점심시간에 맞춰서 먼저 온 사람이 편의점 도시락을 다 사갔어. 그럼 나중에 간 나는 가봤더니 3개밖에 없네. 그럼 3개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지만 공공재는 안 그래요. 공공재는 사적재는 시장에 사과가 5개 있다. 근데 갑이 먼저 와서 3개 샀다. 그럼 을은 2개밖에 못 사는 관계지만 공공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갑도 을도 함께 같이 소비할 수 있어. 갑이 국방 혜택을 엄청 많이 누렸다고 해서 을이 불안해하지 않고 갑과 을이 같이 국방 혜택을 누리고 치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함께 같이 소비할 수 있어.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사적재는 돈 내지 않은 사람은 가져가지 마시오래요. 당신은 돈 내지 않았으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돈 내야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돈 낸 사람은 혜택 보는 거. 근데 공공재는 그게 안 돼. 당신은 돈 내지 않았으니까 국방 혜택을 누리지 마시오. 지금부터 계속 불안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제 말 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성질 때문에 국방이나 치안을 삼성이나 LG에게 맡기기가 어려워요. 삼성이나 LG에게 맡긴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훨씬 좋은 국방 서비스와 혹은
경찰 관련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삼성이나 LG 참 잘하잖아요. 정말 친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지금 진짜 얼마나 많이 군대 좋아졌습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금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집에 아들 보낸 부모가 이렇게 밴드로 보면 이번 주에 무슨 생활했는지 알아 다. 국방과 관련된 군 부대 밴드가 다 있어. 그래갖고 울린다고요. 중대장님 우리 아들 사진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울리면 그 사진 또 찍어서 보여줘. 살이 있다는 사진. 거기다 또 올라와. 지금 그래. 진짜 많이 좋아졌다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핸드폰도 주고. 혹시 선배나 이렇게 먼저 온 고참들이 가혹행위 하려면 사진 촬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맞으면 잠을 못 잤잖아. 중간에 자다가 맞을까 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발전. 그래도 뭔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우리 사회 발전하는 거 못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삼성이나 LG가 국방 혹은 치안 맡았다고 생각해봐. 엄청 진짜 막 보내려고 그럴걸? 부모도 가면 들어가. 그렇게 놀지 말고 들어가. 그렇게 할 거야. 어쩌면 그게 경력도 인정될 거고. 자, 근데 왜 그럴 수가 없다? 삼성이나 LG는 수익자 무대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시장에 사람이 5명이 있는데 자, 국방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서 자, 돈 낼 사람 손 드세요 그랬어요. 돈 낼 사람한테 공급할 테니까 돈 낼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3명만 손 들어. 그러면 삼성이나 LG는 3명분만 공급한다고. 2명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당신들은 국방 서비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시장에서 필요하고 돈 내겠다는 사람한테만 공급한다고. 3명분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2 사람도 필요하대. 다만 돈이 없어서 손을 못 들었대. 자, 그럼 당신들은 돈 내지 않았으니까 배제식 배제. 지금부터 불안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떠해요? 3명분 갖고 5명의 혜택을 누리는 거야. 3명분 갖고 5명의 혜택을 누린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삼성한테 혹은 LG한테 국방을 맡겼어. 그런데 들어온 돈이 그만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서울만 지킵니다. 혹시 저 북한이 강원도로 쳐들어오면 알아서들 피하세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땅만 지킵니다. 땅만. 육군만. 육군 비용밖에 없거든. 공군으로 비행기로 쳐들어오면 알아서 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극단적인 예로서. 치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 낸 지역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부자 동네는 지킬 테니까 저 아쉬운 좀 가난한 동네는 혹시 길 지나가더라도 가로등도 없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이 오면 여기 부자 동네부터 지키고 짬 나면 갈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돼요. 언제나 과소생산돼. 삼성한테 LG한테 국방 치안 맡기면 큰일 나. 왜? 돈 안 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쉽더라도 우리가 좀 아쉬운 면이 많죠. 그렇더라도 당연히 그거는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 같은 걸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가난한 동네도 치안이 갈 수 있고 국민들 전체가 다 국방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공공재. 시장에 맡기면 언제나 과소생산돼. 그럼 10개가 필요한데 8개밖에 공급이 안 되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시장 실패한다고 그래요. 10개가 필요한데 12개가 나와도 과다 생산도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과다 생산이나 과소생산이나 모두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란 말은 단어 때문에 나쁜 뜻하고만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돼요. 적정보다 적게 나와도 많이 나와도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건 다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로 건너갈까요? 여러분, 외부 효과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중요한 개념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외부성이라고도 불러. 3글자로. 근데 이 외부 효과의 외부가 어딘가부터 뜻을 아셔야 돼. 외부는 창밖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외부는 시장의 외부란 뜻이에요. 그럼 외부는 시장의 외부를 뜻하는 말인데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외부 효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2 사람이 거래를 한대. 거래. 그러면 거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게 거래라고 그랬어.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 그게 거래인데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 사람 사이에 뭐가 형성됐죠?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시장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고,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없는 시장은 추상적 의미의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장의 개념 속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두 사람 사이에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래 당사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병이란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병은 거래 당사자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병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3자예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갑과 을의 행위가 이렇게 병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3자에게. 그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거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외부 효과예요.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고, 의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되고, 대가를 받지도 않았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는 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단 말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시장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외부 효과는 그래서 제3자,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가 있어요. 정은 플러스를 말해요. 부는 마이너스를 말해요. 여러분, 얘를 플러스라고 읽는데 플러스는 영어예요. 그걸 우리의 문화권, 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으로 펴서 표현하면 플러스를 정이라고 그래. 정을 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이나 양 그렇게 해요. 이건 마이너스라고 읽어요. 마이너스는 아시다시피 영어예요. 그럼 한자로 표시하면 부 내지는 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정 혹은 양을 쓰고 어떤 때는 부 혹은 음을 쓰는가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이렇게 할 때,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을 이렇게 할 때,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러나 가격의 변화율분과 공급량의 변화율처럼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를 붙인다. 방향이 반대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요.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플러스를 붙여요. 또 어떤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붙이느냐. 증가할 때는 플러스를 붙여요. 감소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요. 또 어떤 때 플러스를 붙이느냐. 어떤 개념을 반대로 말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개념 그대로 원칙대로 말할 때는 플러스를 붙이는데 플러스는 안 붙이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럼 개념을 반대로 말할 때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마이너스 통장. 나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이야. 그 말이 자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행에 내 통장이 지금 3천만 원 저축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지. 3천만 원 끌어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빚이란 말은 남들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어서 그거를 이렇게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저축. 마이너스 저축. 그러면 통장에 내가 1,000만 원 넣었어. 그건 플러스 저축. 1,000만 원 통장에서 내가 끌어썼어. 은행으로부터 빌어 썼어. 그건 마이너스 저축.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반대로 말할 때도 마이너스를 붙인다. 또 긍정적인 것, 유리한 것, 이로운 것 할 때는 플러스. 부정적인 것, 해로운 것 이런 것들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지티브. 그러면 플러스. 반대로 말하면 부정적인 네거티브. 그건 마이너스.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 해로운 외부 효과는 부외부 효과고 긍정적 외부 효과, 이로운 외부 효과는 정외부 효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전략이 있어요. A 후보와 B 후보가 자기가 나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나는 또 당선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요거는 포지티브 전략이에요. 그런데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저놈은 이런 거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네거티브, 부정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 전략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전략이 더 재밌어요. 네거티브 전략이 재밌어요. 그렇죠. 네거티브 전략이 재밌어 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얘한테 말하잖아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얘는 또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우리 보면서 다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네거티브 전략이 훨씬 잘 먹힌다고.
좋은 것만 서로 얘기하면 어떤 게 문제점인지 모르는데 상대가 문제점을 다 지적해 주거든.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돼. 보면서 우린 덜 나쁜 놈 뽑으려고 그러는데 다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기도 하고 그래 선거를. 그래서 전략들이 사실은 포지티브 전략을 통해서 어떤 내 정책도 이야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현실 선거판에는 네거티브 전략이 더 판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국민들이 그걸 더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또 잘 먹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 남들 비난하고 남의 단점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하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무슨 외부 효과냐면 긍정적 외부 효과, 이로운 외부 효과, 유리한 외부 효과. 요거는 부정적 외부 효과, 해로운 외부 효과, 불리한 외부 효과.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 불러. 앞으로 경제자가 붙으면 유리해지는 거예요. 불경제자가 붙으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요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혜택을 줬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 요거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입혔어.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현실로 옵시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 지금 옆에 그 가까이 근처에 있는 분들끼리는 거래 당사자여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거래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지금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는 누구냐고. 누구야? 네, 여러분과 거래 당사자는 학원이요. 학원에 돈 줬잖아. 학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학원은 거래 당사자고 여러분과 여러분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라고.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영향은 외부 효과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내가 이렇게 딱 오면서 학원에 가면서 오늘은 내가 수업 중에 졸아서 내 주변을 초토화시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수업에 졸아요? 그런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안 그래. 내가 그래도 중요한 거 하니까 열심히 내가 수업을 들어야지 하고 왔다고. 근데 내가 어제 밤중에 뭐 일 좀 하고 뭐 하느라고 내가 집중도가 떨어졌어. 오늘 졸았어. 근데 되게 웃기는 게 하품을 하거나 졸으면 주변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칩니다. 그게 전염돼. 영향을 미친다고.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 영향을. 그럼 내가 졸면서 남들 자게 했으니까 다 유리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예비 효과야, 부예비 효과야? 졸지에 나는 부예비 효과로 작용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해 막 열심히 공부해 막 근데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극이 됐나 봐. 그 옆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겠대. 그렇게 영향을 줬다면 그건 뭐예요? 정예비 효과지.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나랑 친하게 지내는 이제 그룹이 한 5명이 있는데 5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너무 어려웠어. 나 35점 나왔어. 너무 충격이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뉴스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옆에 사람이 난 40점, 그 옆에 사람 35점, 그 옆에 사람 40점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 이번 시험 쉽지 않았어? 나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90점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는 왕따 돼 있다. 왕따 돼 있어. 본의 아니게 나는 뭐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남들한테? 부예비 효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 엄청 좋아도 이게 표정 관리 하셔야 돼. 표정 관리 하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셔야 돼. 혹시라도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장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이걸 그냥 무시하면 안 돼. 경고음이야 그게.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정예부 효과도 있고 부예부 효과도 있다. 자, 그럼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과수원과 양봉업이에요. 과수원 옆에 양봉업자가 벌통을 가져다 놨네? 그러면 나중에 과수업자가 과일을 수확할 때 진짜 많이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봉업자가 꿀을 수확할 때 꿀 수확이 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이죠. 양방향 긍정적 외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양방향. 서로. 근데 우리 현실에서 양방향 긍정적 외부 효과는 그리 많지 않아요. 보통은 한쪽에서 한쪽한테 영향을 주는 단방향 외부 효과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단방향 외부 효과의 예를 들어 볼게요.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최근에 넷플릭스에 우리나라 영화가
막 세계 1위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영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 그죠? 옛날에는 미국 영화, 뭐 허리우드 영화나 홍콩 영화가 재밌었는데 쭉 보면 허리우드 영화는 맨날 그래. 패턴이. 홍콩 영화도 맨날 패턴이 그렇고 일본 영화는 또 그렇고. 근데 우리는 되게 막 스토리가 다양하고 영화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요즘에는 한국 영화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가 어느 지역에 고증까지 거쳐서 세트장을 너무나 잘 만든 거야. 200억 들여서 세트장을 건립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그 결과로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을 거둬서 이 기업은 1,000억을 벌었대. 비용 200억 들여서 1,000억 벌었대. 근데요, 그 지역 경제가 이제 살아 활성화된 거야. 그 지역 경제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관광 명소로 알려져 가지고 숙박업이 활성화되고 식당들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 2,000억이래. 이런 건 뭐야? 단방향 긍정적 외부 효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한쪽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드라마 제작사가 그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 이것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연탄 공장이 있는데 이 연탄 공장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정적 영향. 소음이 발생해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는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흡연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당연히 부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이 외부 효과에 관한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사적 비용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이렇게 흑판 지우개가 있는데 이런 지우개를 만드는데 어느 회사에서 저걸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1,000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그 1,000원은 그 기업의 사적 비용이에요. 그래서 공장의 생산비는 사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산이란 말하고 함께 나오는 말이 오염이에요. 생산하려면 반드시 오염, 공해가 방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흑판주기 하나 만들면서 공해가 방출됐는데 그 방출된 공해를 제거하는데 비용이 50원 들어간다 합시다. 공해 제거 비용이 50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 그 공장의 생산비 사적 비용 1,000원에다가 공해 제거 비용 50원을 더해서 1,0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부담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라면 그 개인의 비용은 사적 비용인데 방금 부의 외부 효과는 방금 흑판주게 만드는 기업의 생산비 1,000원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그 기업의 생산비에 공해 제거 비용까지 더해서 1,050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의 생산비가 더 작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대개 적정량이 10개인데 10개 만들지 않고 12개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과다 생산합니다. 10개보다 더 많이 만들어. 12개가 나와.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적정량보다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말거나 다 시장 실패한다고. 얘는 과다 생산해서 시장이 실패해요. 그런데 편익 얘기 좀 해봅시다. 사적 편익. 제가 편익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첫 번째 주 강좌에서 효용이란 만족감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만족감을 나타내는 건 주관적이니까 이것을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편익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익이란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까먹었네. 그래서 국어사전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니까 편익이란 편리하고 유익한 이익. 그리 와닿지 않아. 그게 그런 뜻인데 이게 편익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효용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 갑돌아, 너 빵 하나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내 만족이 10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돌아, 너 빵 하나 먹을 때 돈 얼마까지 낼 마음이 있어? 1,000원까지 낼 마음이 있어. 그럼 갑돌이는 빵 하나로부터의 편익이 1,000원이다. 따라서 사적 편익은 갑돌이 개인의 편익, 만족이에요. 그러면 아까 드라마나 영화를 성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1,000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가 1,000억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1,000억의 수익은 사적 편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회적 편익,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잔 말이에요. 그 지역 경제에 미쳤더니 아까 드라마 제작한 그 지역에 세트장을 건립했는데 주변 지역의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제에 2,000억을 활성화시켰다면 사회적 편익은 2,000억이 되는 거예요. 사적 편익은 1,000억이고 사회적 편익은 2,000억이 돼요. 정의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그래서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요. 이걸 뒤집어서 비용으로 바꿔주면 이 기업은 이 드라마를 제작한 세트장 건립하는데 비용 200억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나와서 구경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의 비용이 엄청 큰 거야. 사회적 비용보다. 개인이 비용 들여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참.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요. 얘는 말이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1,000원에 이걸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얘는 그걸 팔아서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사회에서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잘 됨에 따라서 뭐 고용이나 등등등 기대할 정도지 그 개인은 좋겠으나 사회 전체 편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비효과는 편익면에서 보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부의 비효과는 편익면에서 보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러면 우리 현실적인 예로 가서 보면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부의 비효과지. 논산놈이야 좋겠지만 바라보는 여럿이 배 아프네. 아까 그랬잖아요. 갑돌이가 90점 나왔다니까 남들은 다 40점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40점 나온 사람끼리 마음의 암묵적인 이게 유대가 형성되면서 90점 나온 걔는 치가 되는 거야. 걔 90점 나왔다고. 그러니까 90점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편익은 낮아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효용은 상호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은 사람들의 못된 심성을 가리킨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효용은 연관돼 있어. 그 사람마저 40점 나왔으면 큰 위안이 될 텐데 걔가 90점 나오는 바람에 우리 모두의 공공의 적이 된 거라고. 그게 뭐다? 부의 비효과예요. 근데 우리 가족은 안 그래. 우리 가족 중에 아들이고 딸인 갑돌이나 갑순이가 너무너무 잘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안 먹어도 배불러. 오늘 점심을 안 먹었는데도 그냥 일상에서는 배고파야 될 만한데 너무 가족이 잘 풀리고 너무 우리 가족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 그래서 그 사람 편익보다 우리 사회 전체 편익이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거 보고 너무 행복해. 이게 뭐야? 정의의 부효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옛날에 그 김연아 현역 시절에 밴쿠버 올림픽 하는데 그 앞에 나온 아사다마오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아사다마오만 잘한 게 아니라 안도미키라는 친구도 너무 잘했어. 다 경쟁자들인데. 그러니까 응원하는데 엄마들이 그걸 보고 강의하다가 중간에 강의를 켜고 있는데 그거 한다고 수업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그만합시다 그렇게 하더니 핸드폰 다 꺼내놓고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봤지. 보는데 보면서 아사다마오 나올 때는 넘어져라 그렇게 응원하더라고. 근데 김연아 할 때는 막 이러더니 넘어지지 마라 막 그러더니 나중에 잘하니까 막 우와 하고 박수 치는 거야. 그게 김연아도 좋겠으나 국민 모두가 그걸 보고 기뻤단 말이지. 이건 정의의 부효과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편익은 그래. 근데 우리 시험에는 비용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니까 이런 건 많으면 좋은데 개인의 비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 과소생산돼. 10개가 필요한데 8개밖에 안 나와. 얘는 10개가 필요한데 12개가 나와. 그러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얘는 과소생산돼서 10개가 필요한데 8개밖에 없으니까 가격도 높아. 얘는 10개가 적정량인데 10개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12개가 나왔어? 그러면 적정보다 가격은 낮아.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한테 이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얘를 낮추는 정책을 써준다고요. 그게 뭐다? 보조금 지급, 조세 경감, 규제 완화 정책이죠. 반면에 공해를 방출하는 얘한테는 얘를 높이는 정책을 써야 돼요. 야, 너 때문에 공해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돼.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얘와 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가 같아지면 과소생산 문제와 과다생산 문제가 해결되니까 외부 효과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신 분이 뭐라고 뜬금없이 저 9월 달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부의 효과는 나쁜 거니까 시장이 실패한다고 쳐요. 근데 정의의 효과는 좋은 건데 왜 시장 실패가 발생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거에서 시장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적정보다 많이 나와도 적게 나와도 시장이 실패하는 거다. 얘는 적정보다 많이 나와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다. 얘는 적정보다 적게 나와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얘한테 보조금 줘서 세금 깎아줘서 사적비용을 낮춰서 이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얘한테는 사적비용을 높이는 조세부과와 환경부담금 부과를 통해서 이 과다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해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시설들, 말하자면 어느 드라마 제작사가 어느 동네를 막 선정하고 있대. 멋있게 이렇게 좀 드라마 세트장도 건립해서 나름대로 관광지로 만들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래. 그거 우리 동네에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지. 우리 동네에서 있는 게 좋지.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내 앞마당에서 좀 해주세요. 그게 핀피예요. 정해외부 효과는 핀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쓰레기 소각장, 핵 폐기물, 화장터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반대한다고.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 모르는 분이 읽으실 때 냄비라고 읽어. 이거 냄비 아니고 님비. 요거는 핀피, 요거는 님비.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내용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부 효과의 의미, 상당히 시험 근처까지 갔어요. 기초과정이지만 원리를 잘 여러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이제 지역주구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